네, 안녕하세요. 한국공학 한림원과 함께하는 석학 멘토링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 곽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오태승입니다. 네, 석학 멘토링 4강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멘티들에게 쉽고 재밌는 강의를 해주실 스마트 지능, 인공지능의 어머니시죠. 석학 멘토 카이스트 전산학부 오혜연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석학 멘토 카이스트 전산학부 오혜연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늘 나오신 두 학생분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인공지능의 미래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생명과학을 배우던 중에 생명과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요새 생명과학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보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알파고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처음 대학교 2학년 때 인공지능을 접했던 게 알파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대학교 공부도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기반한 그런 학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계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알파고 얘기도 나왔고 긍정적인 영향도 나왔고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네요. 인공지능이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지능적인 행동을 컴퓨터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되고 길을 알아야 되고 또 우회전을 하려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또 언어 표지판이 있으면 표지판을 읽어야 되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면 언어로 그걸 표현을 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고 그런 많은 지능적인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컴퓨터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로봇을 우리가 딱 놓고 저길 찾아가라라고 하면은 혼자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못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시각지능, 언어지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돼 버리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직업들이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도 있나요? 네, 인공지능은 지금 잘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학생들은 이 사진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볼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동일 인물의 사진 같습니다. 동일 인물, 똑같이 생겼나요? 네, 똑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는 있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좀 더 과거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들인데 처음 보셨을 텐데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 이건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한 대여섯 살 때고 하나는 한 10살 정도의 때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쵸. 맞나요? 혹시 형은 아닐까요? 네, 저희 가족들이고요. 저희 아들 같은 아이가 정말 아기였을 때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는 너무 생각도 안 하고 0.1초 만에 모두가 정답을 맞추는데
인공지능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3살 때와 10살 때의 사진 보면은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게 현재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뭘 잘하는지, 뭘 잘 못하는지, 그러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컨트롤하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같이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직업들이 새로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기게 될까요? 네,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게 이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의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 인공지능 개발자, 뭐 그런 직업은 벌써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생기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직업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편하게, 어떻게 더 좋게, 더 정확하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이런 직업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은행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서 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는 조금 더 그런 많은 직업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이 가진 능력과 무능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우리가 알파고에서도 봤듯이 어떤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최고의 답을 내는 그런 질문들, 그런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트렌드,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이 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아시죠? 네, 저는 그래도 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거 뭔가요? 첫 번째 단어. 브렉시트는 그 영국에서 발생했다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개 단어가 합친 겁니다. 브리튼이, 그러니까 영국이죠. 영국이 엑싯을 한다. 어디서 엑싯을 하냐? EU에서. 그래서 브렉시트라고 한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태승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멘붕이란 말이 멘탈 붕괴의 줄임말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죠. 멘탈 붕괴, 그다음에 세 번째 국룰도 나라 국의 룰이라는 건데, 사실 이 단어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국룰이란 말은 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잘 압니다. 국룰이라는 거는 나라의 룰처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구나, 나도 이제 써먹어야지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원샷 러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만 딱 들으면 그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가 원래 알던 것처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걸 잘 못해요. 아시죠?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어르신들은 저기 뭐지? 귀에 왜 저런 걸 꽂고 다니지? 그랬는데 이어폰인데 그 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줄이 없는 이어폰이란 게 이제 학생들은 생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몇십 년 동안 줄이 있는 걸 보다가 줄이 없으니까 이거 정말 멘붕이 왔는데 이게 이어폰이고 무선이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런 게 나왔구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딱 한 번 보여주고서 다음부터 이 에어팟을 찾아내세요라고 하면은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원샷 러닝이라는 건데, 원샷 러닝, 제로샷 러닝, 퓨샷 러닝, 퓨는 이제 여러 개, 뭐 한 서너 개라는 건데, 이거를 하는 게 최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잘 보여준 예가 사실은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떠들썩했는데, 알파고가 나온 한 1, 2년 후에 알파제로가 나왔습니다. 사실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수많은 기보,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이 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으니 알파고는 맨날 그 기보만 들여다봤으니까 당연히 뭐 이세돌 구단보다 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알파제로는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한 거예요. 어떻게 했나? 자기 자신이 마치 내가 두 사람인 것처럼, 두 대의 알파고인 것처럼 흰 돌, 검은 돌을 서로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보를 사실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여기다가 뒀을 때 마지막 결과가 어땠는지, 그거를 자기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서 제로 데이터에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알파고보다 알파제로가 나중에는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트렌드였고,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은 딥페이크예요. 딥페이크, 그리고 요새 또 나온 GPT-3라는 거. 혹시 지환 학생은 딥페이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라 하면 조금 기존에 이제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을 또는 모습을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마치 실제 이미지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여기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하는 게 있기도 하고, 저 오른쪽 위에 보면 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뭐 안경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머리를 가발처럼 씌워준다든지, 그리고 아니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표정을 바꾸는 거, 원래는 화난 표정인 사람에게 이렇게 웃음을, 미소를 띠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딥페이크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 왼쪽에 보면 아예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바꾸고 안경을 씌우고 다른 사람 얼굴로 대체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는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을 해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서 있는 사진을 갖다가 밝은 곳에다가 넣고 그런 거는 못했었는데, 요새는 뭐 어두움, 밝기, 아니면은 카메라와의 거리, 그래서 얼굴의 크기가 달라진다든지 다양한 이런 포즈 형태를 취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서 조금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언어 버전이 GPT-3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GPT-3는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준다는 거는 뭐냐? 여기 우리 마치 이제 영어 시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도 요새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GPT-3는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문단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은 오롯이 GPT-3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해낸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썼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일까, 아니면은 해를 줄 수 있는 기술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세 번째 트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트렌드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데이터에 대한 건데요. 아까 제가 원샷, 제로샷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원샷, 제로샷 러닝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샷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알파제로처럼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게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의 이제 캡처를, 제 대화를 캡처를 한 거예요. 제가 가족끼리 대화하는 건데, 저 아랫부분에 가려놨지만 이 대화를 보면 대략 어떤 답을 할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 챗봇을 요새 많이들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대화, 그런 학습 데이터는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듯이 굉장히 사생활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언니랑 얘기하는 모든 거를 넘겨주면은 그걸로 학습을 할 텐데, 저는 당연히 안 그러겠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사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 데이터는 모으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두 줄 주고, 우리 뭐 할까? 영화는 어때? 그랬을 때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영화를 보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영화 보자. 그러겠죠, 친구라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제일 좋아해서 네. 뭐 요즘 뭐 어떤 거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떤 거 하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난 배고픈데.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 상황에서 이번 휴가는 부산에 갈 거야. 친구가 그랬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약간 제 대화를 안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내가 한 말 안 들었나? 동문서답? 뭐 뜬금없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는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런 일상에서 하는 대화는 적절한 답변도 무궁무진하게 많고 적절하지 않은 답변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학습을 어떻게 할까? 그냥 대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답변은 적절하고 저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누가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이 답변은 적절해, 이 답변은 안 좋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랭귀지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인퍼런스는 이제 유추라는 거예요. 유추를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첫 번째 문장이 참이라고 하면 두 번째 문장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도 교수님처럼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참이라면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라고 하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참이다. 반대로 놀이터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까요?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거짓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거짓인 거죠. 첫 번째 문장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하는데 이걸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다음 문장에서 참인 문장을 하나 쓰라 그러고 거짓인 문장을 하나 쓰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참인 문장 하나 쓰고 거짓인 문장 하나 쓰고 그런 식으로 태스크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디에서 누군가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짓인 문장을 써라라고 하면은 그 똑같은 장소에 아무도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그냥 제일 쉬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거짓 문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에 아무도 없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의 문장을 계속 쓰는 게 그거를 어노테이션에서의 아티팩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게 쉽게 하려고 똑같은 문장만 계속 쓰는데 모델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게 이 논리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 아무도 없다라는 문장은 항상 거짓이다라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델이 논리적인 사고는 못하는 거예요.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학습 데이터는 누군가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화 데이터처럼 프라이버시 문제, 사생활 침해, 그런 개인정보 보호 그런 문제 때문에 대화 데이터는 수집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대화 데이터를 쓰라고 하니까 1년 365일 뭐 10,000명이 써도 다 못 쓰고 그다음에 이런 논리적인 문장을 쓰라 그랬더니 별 의미 없는 문장만 계속 쓰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생성을 할까라는 이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알파제로가 우리가 본 많이 알려진 그 학습 데이터 생성의 첫 번째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백을 하고 흑을 하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는 거고 또 언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기존에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대한 날씨 기사가 있을 때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게 어떤 흐름대로 1번 문장 처음 나오고 그 다음 문장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이걸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글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사의 부분 일정 부분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을 예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델한테 시키면 그 모델이 다음 문장을 찾아내는, 마치 퍼즐을 풀고 있는 것처럼 여러 문장 중에서 이 다음에 나올 적절한 문장을 찾는 그런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을 해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문장, 어떤 문장을 보여주고 어떤 문장을 예측하라 그러는 것도 좀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아니면은 다른 언어에서 있는 데이터를 번역을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은 지도 학습을 위해서, 지도 학습이라는 건 누군가가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좀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봤는데요. 사실 다음에 볼 거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I for Social Good이라는 건데, SKT에서 이거는 한 건데, AI for Social Good이라는 워크숍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횡단보도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지금 건너도 될까요? 이 질문을 이 사진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제가 인공지능이라면 트럭이 있어서 건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 사진들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답을 하는 사진들은 아직은 아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한 건데, 이 사진들은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딱 저 상황에서 찍어서 이제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서 사진을 찍고 내가 지금 건너도 될까? 질문을 하면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건너도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면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을 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항상 이거를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는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신약 개발인데요. 신약 개발에서 이제 중요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생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서 최근에 나온 게 알파폴드라는 것입니다. 알파폴드는 프로틴,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틴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3D 구조를 갖게 될까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건데, 저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물학자들이 말하기에 이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왕관 모양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보는 이런 꼬불꼬불 모양이 될지, 그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걸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신약 개발에서인데, 항생제를 만드는데 이 AI를 써가지고 더 빨리 여러 가지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여러 가지라기보다 새로운 항생제를 이제 개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AI를 써서 좀 더 빨리 하자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해서도 AI가 임상 실험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험한 결과를 또 분석을 하고 해서 임상 실험이 보통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예를 들면 3년 시간이 걸리는 거를 1년으로 단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약 개발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AI와 우리가 더불어 사는 미래를 생각을 할 때 AI가 뭐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지만 사회가 가진 문제, 인류가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AI를 통해서 풀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강연 동안 제가 인공지능의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AI for Social Good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환 학생, 이 강연을 듣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사람들이 모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또는 그리고 그 데이터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하신 대로 소셜 굿즈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로운 일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태승 군은 어떠셨나요? 교수님의 강의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 분야인 바이오와 인공지능이 결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바이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부하고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이오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강의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인공지능은 원샷 러닝, 그다음 제로샷 러닝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인공지능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사물 인식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많았을 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샷, 제로샷 러닝도 충분히 곧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을 텐데요. 인간에 대한 공감, 인간의 감정을 읽기 이렇게 좀 정말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들은 데이터가 있어도 어렵지만 데이터가 없으면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들에게 알고리즘으로 행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물 인식 같은 것도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감정 인식이라든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 그런 거는 정확도가 아주 낮아요. 사람의 뭐 반도 안 되는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정확도라는 것은 사실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강연 중에 그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딥페이크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통해서 많은 범죄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요새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윤리에 대한 뭐 규정이라든지 법까지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렇다 할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많은 테크놀로지가 그렇듯이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는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를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배우고 또 위험이 있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좋은 쪽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로운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모두가 다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연구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연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구예요. 혹시 하시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저는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제 이거는 1대1 게임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팀을 이뤄서 하는데 팀을 이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뽑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면은 카이스트 학생들 5명을 모아놓고 이제 게임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5명이 각각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캐릭터, 그러니까 챔피언이라고 에로에서는 그런데 챔피언을 골라야 되는데 이걸 고를 때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을 고르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5명이 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팀워크가 중요한데 봤더니 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 팀워크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잘하는 것만 픽해가지고 하는데 그 높은 레벨의 학생들은 내가 뭘 잘하는지도 물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처음으로 픽을 하면 그러면 나는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려운 포지션만 남게 되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다른 팀원들이 잘할 수 있게 다른 나의 세컨 픽을 고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능을 데이터로부터 뽑아내는 그런 연구였고요. 팀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그런 게임의 영역까지 연구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사물 인식 아니면은 언어의 이해, 정확히 문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하나의 문장만 주고 이 문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해하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누군가가 문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뭔가 신뢰관계를 쌓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대화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실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깊이 있는 지능 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은 거의 컴퓨터라는 거를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배우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학이 중요합니다. 현대 인공지능은 확률적인 값을 계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초중고 교육에서 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꼭 뭐 인문학을 공부해라 막 그런 거창한 거는 아닌데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해서 기술이 개발되는 거고 또 사람을 이해를 해야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나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인공지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수학, 프로그래밍 그리고 특히 사람에 대한 관심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교수님에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의 지능을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요새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지 않고 반대로 우리 사회가 통합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게 요새는 AI 디바이드라고 하거든요. 요새는 인공지능이 그 격차를 사실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걸 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고민을 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현재 사회가 좀 더 통합된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의 미래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영역에서 많은 산업,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IT 쪽만이 아니라 아까 바이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인문사회 계열까지도 뭐 은행 아니면 부동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업종에서 인공지능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어딘가 뭔가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냥 인공지능이랑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해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갈 것인가 그게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는 제가 목표를 여쭤봤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교수님께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많고요. 사실 제가 실제로 도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왜 이거 안 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신약 개발 관심 많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사실 민주주의는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 다양한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인공지능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협력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지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40살이 안 되신 분들은 모두 인공지능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화이팅! 네, 저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네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를 즐기고 그 분야에 몰입하는 공학도가 되도록 노력하며 대한민국 공학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석학 멘토 오해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